그날 나는 며느리를 내쫓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대를 끊을 순 없어. 하지만 40년 뒤 그 끊겼다던 데가 며느리의 이름으로 다시 찾아왔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깊은 산자락, 그곳엔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종갓집이 있습니다. 기와지붕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았고, 대문 앞 느티나무는 몇 대를 거쳐 이 집안의 흥망성쇠를 지켜봐 왔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올해 82세인 이정숙, 종부로서 평생을 이 집의 체면과 전통을 지키는 데 바쳤습니다. 새벽 5시 정숙은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정숙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정숙은 꿋꿋이 일어나 사당으로 향합니다. 조상님께 올린 제사상을 차리는 일은 종부의 첫 번째 의무였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 되지. 정숙은 정화수를 떠놓고 과일을 정성스럽게 닦아 올립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정숙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맴돕니다. 아들, 그것도 장손을 낳아야만 이 집안의 대가 이어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정숙은 평생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자는 아들을 낳아야 진짜 며느리지. 딸만 낳으면 그건 손님이나 다름없어. 정숙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그저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관철해온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 때문에 정숙은 40년 전 첫째 며느리를 이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제사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온 정숙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3대가 함께 찍은 사진, 아들 태호의 환갑잔치 사진, 손자 도윤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까지. 그러나 유독 한 장의 사진만은 그곳에 없습니다. 정숙이 직접 불태워버린 사진, 바로 첫째 며느리 박선영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시 없는 무화과 같은 년. 우리 집대를 끊을 뻔했지. 정숙은 중얼거리며 차를 마십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남은 무언가 때문일까요? 정숙은 그 떨림을 애써 무시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을은 평온합니다.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할머니들은 밭으로 향하고 동네 개 한 마리가 한가롭게 꼬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정숙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오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장을 보러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현수막 하나가 정숙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지방검찰청 이도윤 검사, 공익강연 초청. 정숙의 눈이 커집니다. 도윤? 우리 손자 이름이 도윤인데 설마 우리 도윤이가 강연을 온다는 건가? 정숙은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손자는 이미 검사가 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고향 마을에서 강연을 한다니 정숙으로선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우리 집 피는 못 속여. 아버지도 공무원이었고 할아버지도 교육자셨으니. 정숙은 흡족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아들 태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도윤이가 이번에 마을에서 강연한다더구나. 너 알고 있었니? 전화 너머 태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망설이는 듯한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아들한테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제가 확인해 볼게요. 왜 그러니? 손자가 고향에 온다는데 확인은 무슨? 당연히 우리 집에 들러야지. 정숙은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정숙은 그날 밤 잠을 설칩니다. 꿈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왜 저를 버리셨어요? 정숙은 벌떡 일어납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십니다. 그 목소리는 40년 전 이 집을 떠나던 박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흔듭니다. 헛것이야. 그냥 헛것일 뿐이야. 하지만 정숙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달빛이 스며들고 종갓집의 기와지붕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강연날이 다가옵니다. 정숙은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마을 회관으로 향합니다. 손자를 보러 가는 길이지만 왠지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회관 입구에 도착한 정숙은 사람들 틈에 섞여 자리에 앉습니다. 곧 단상에 한 젊은 남자가 올라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고든 자세,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정숙은 손자를 본 것 같아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마이크를 통해 들려온 목소리가 정숙의 미소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도윤 검사입니다. 박도윤?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우리 손자는 이도윤인데 저 사람은 박도윤이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다시 단상 위의 남자를 바라봅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고 얼굴은 어딘가 낯익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떠나가지만 정숙만은 그 자리에 굳어 있습니다. 박도윤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박씨라니. 정숙은 중얼거립니다. 그 성씨 40년 전 이 집을 떠난 며느리의 성씨였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정숙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정숙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박선영의 얼굴이 어른거리고 박도윤이라는 이름이 귓가에 맴돕니다. 종갓집의 밤은 깊어가고 정숙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정숙은 밤새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듭니다. 하지만 잠은 얕고 꿈은 불길합니다. 꿈속에서 정숙은 40년 전 그날로 돌아갑니다. 박선영이 이 집을 떠나던 날 빗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대문을 나서던 그 뒷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어머님, 정말 저를 보내시는 겁니까? 박선영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숙은 꿈속에서도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아들을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냐? 나가거라. 꿈속의 박선영은 울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이 빗속에 사라질 때 정숙은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가문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정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깹니다. 창밖은 이미 밝았고 새들이 지저깁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정숙은 일어나 사당으로 향하지만 오늘은 손이 떨려 제대로 제사상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이정숙? 정신 차려.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정숙은 창문 너머로 내다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종갓집 앞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어제 강연장에서 봤던 그 남자 박도윤 검사였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요동칩니다. 왜 저 사람이 여기 온 걸까요? 정숙은 황급히 거실로 나가 문을 엽니다. 박도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숙 여사님 댁이 맞습니까?
정숙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박도윤은 잠시 정숙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날카롭지만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박도윤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오래전 가족 관련 사건으로 조사할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가족 관련 사건? 정숙은 당황합니다. 우리 집에 무슨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까? 정숙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사건이라니요. 우리 집은 대대로 떳떳하게 살아온 집안인데요. 박도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정숙은 망설이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정숙은 박도윤을 거실로 안내합니다. 박도윤은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냅니다. 정숙은 그 파일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40년 전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선영.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박도윤은 파일을 펼치며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당시 가출 신고가 접수되었고 얼마 후 사망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인은 불명. 외가 쪽에서는 병사라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 증언에는 구슬하던 중 사고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뭅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박도윤은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사님, 당시 상황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정숙은 겨우 목소리를 짜냅니다. 그건 다 옛날 일입니다. 그 며느리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스스로 나갔어요. 우리가 내쫓은 게 아닙니다. 박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여인이 떠난 후 사망했는지 아십니까? 정숙은 고개를 돌립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도윤은 서류를 한 장 더 꺼내 정숙 앞에 놓습니다. 이 여인은 떠난 후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무당을 불러 구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판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박선영이 떠난 후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구슬하다 죽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소문을 듣고도 외면했습니다. 그저 운명이라 여겼습니다. 박도윤은 조용히 말을 이어갑니다. 그 여인은 제 어머니입니다. 정숙의 눈이 커집니다. 공기가 멈춘 듯합니다. 박도윤은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는 박선영의 아들 박도윤입니다. 정숙은 말을 잃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박선영의 아들? 그럼 이 사람은 정숙의 손자란 말입니까?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넌 우리 집. 박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이태호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출생신고서에는 어머니의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공란이었습니다. 정숙은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박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섭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차가 떠나고 정숙은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릅니다. 박선영,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정숙은 중얼거립니다. 그날 이후 정숙의 평온한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밤마다 박선영의 목소리가 들리고 박도윤의 눈빛이 떠오릅니다. 정숙은 4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이제야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종갓집의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정숙의 마음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박도윤이 떠난 후 정숙은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하고 눈가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정숙은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가문을 지킨 것뿐이야. 하지만 아무리 되뇌어도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박도윤의 눈빛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 차갑고도 슬픈 눈빛이 정숙의 가슴을 찌릅니다. 사흘째 되던 날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박도윤이 온 걸까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그러나 문 밖에 선 사람은 박도윤이 아니라 아들 태호였습니다. 어머니, 안 계십니까? 태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어줍니다. 태호는 안으로 들어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향합니다. 정숙은 아들의 표정을 살핍니다. 태호의 얼굴은 굳어 있고 눈빛은 흔들립니다. 무슨 일이냐, 태호야? 태호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어머니, 박도윤 검사가 저한테도 연락을 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습니다. 태호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 사람이 선영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라고요. 정숙은 입술을 깨뭅니다. 태호는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습니다. 선영이가 떠날 때 아이를 가진 줄 몰랐어요. 정숙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럼 넌 그 여자가 떠난 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단 말이냐? 태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남편이면서 왜 찾지 않았어? 왜 그냥 보냈어? 태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 눈엔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습니까? 아들을 못 낳으면 내쫓으라고, 그게 가문을 지키는 길이라고. 정숙은 할 말을 잃습니다. 태호의 말이 맞습니다. 정숙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넌 남편이었잖니. 한 번이라도 막아야 했어. 태호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어머니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정숙은 말문이 막힙니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박도윤 검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어디에 있었냐고요. 정숙의 심장이 요동칩니다. 태호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그날 서울에 있었습니다. 출장 중이었어요. 선영이가 친정에서 구술한다는 소식도, 쓰러졌다는 소식도 저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정숙은 눈을 감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박선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숙은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이미 남이 된 사람인데 왜 가느냐고. 태호는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태호는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합니다. 어머니, 박도윤 검사는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답니다. 당시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정숙은 벌떡 일어납니다. 조사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40년이나 지난 일을. 태호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합니다. 법에는 시효가 있지만 진실에는 시효가 없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태호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립니다.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낍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박선영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정숙의 사과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틀 후 박도윤이 다시 종갓집을 찾아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경찰 한 명과 함께 왔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왜 경찰까지 데려온 겁니까? 박도윤은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공식적인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여사님께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안내합니다. 박도윤과 경찰이 자리에 앉고 정숙도 마주 앉습니다. 박도윤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숙 여사님, 40년 전 박선영 씨가 이 집을 떠난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숙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합니다. 그 며느리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집을 떠났습니다. 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스스로 떠났다고 하셨는데 강요는 없었습니까? 정숙은 망설입니다. 박도윤은 시선을 떼지 않고 정숙을 바라봅니다. 여사님, 마을 주민 몇 분께 이미 증언을 받았습니다. 당시 여사님께서 며느리에게 이혼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박도윤은 서류를 펼치며 말합니다. 또한 박선영 씨가 떠난 후 친정에서 굿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굿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정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박도윤은 조용히 말합니다. 원한을 풀기 위한 굿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상처를 풀기 위해서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박도윤은 녹음기를 끄며 일어섭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박도윤과 경찰이 떠난 후 정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40년 전 저질렀던 일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도윤이 떠난 후 정숙은 며칠 동안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 같고 손가락질할 것 같습니다. 정숙은 창문 너머로 마을을 바라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정숙의 눈엔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숙은 용기를 내어 마을 회관으로 향합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회관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 몇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숙이 다가가자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잦아듭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아이고, 종부님. 오랜만이십니다. 한 할머니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가려 합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40년 전 그 며느리 이야기 들었어? 아들 못 낳았다고 내쫓았다잖아. 쉿, 조용히 해. 들려. 정숙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눈에선 눈물이 흐릅니다.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숙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집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박도윤일까요? 문을 열자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한복을 입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습니다. 정숙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할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한무당이라고 합니다. 40년 전에도 이 마을에서 굿을 했었지요. 정숙의 얼굴이 굳습니다. 한무당?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 기억 하나가 떠오릅니다.
40년 전 박선영이 친정에서 구술했을 때 그 구술 주관했던 무당의 이름이 한무당이었습니다. 왜 여기 오셨습니까? 한무당은 조용히 말합니다. 박선영 씨의 혼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 집에 아직 풀리지 않은 한이 남아있다고요. 정숙은 뒷걸음질 칩니다. 한무당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합니다.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여사님께 전할 말이 있습니다. 정숙은 거절하고 싶지만 왠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정숙은 한무당을 거실로 안내합니다. 한무당은 자리에 앉아 보따리를 풉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무당은 사진을 정숙에게 건넵니다. 정숙은 사진을 받아듭니다. 그 순간 정숙의 손이 떨립니다. 사진 속엔 박선영이 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의 박선영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엔 어린아이가 서 있습니다.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한무당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박도윤 검사입니다. 선영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사진 속 박선영은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선영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사님이 내쫓은 후에요. 한무당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한무당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선영 씨는 이 집을 떠날 때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지요. 여사님이 아들을 원한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마음의 문을 닫으신 걸 느꼈으니까요. 정숙은 흐느낍니다. 한무당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선영 씨는 친정에 돌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키웠지요. 하지만 마음속 한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고 구술하자고 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무당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선영 씨는 굿판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왜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버림받아야 하는지, 왜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소연했습니다. 한무당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가문에 누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한무당은 정숙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그리고 선영 씨는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멈춘 거지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내가 죽였구나. 내가 그 애를 죽인 거야. 한무당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사님, 선영 씨의 혼은 아직 이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사님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한무당을 바라봅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무당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먼저 박도윤 검사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선영 씨를 내쫓은 것, 아들을 외면한 것 모두 말씀하십시오.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무당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그리고 선영 씨를 위한 제사를 지내십시오. 이 집의 며느리로서, 이 집의 일원으로서 인정해 주십시오. 한무당은 보따리를 챙겨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문을 열기 전 한무당은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사님, 피는 미움보다 강합니다. 박도윤 검사는 여사님의 손자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무당이 떠난 후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웁니다.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폭발합니다. 정숙은 사진 속 박선영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사과는 너무 늦었고 박선영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한무당이 떠난 후 정숙은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밤마다 박선영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정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잠들 수 없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더욱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종갓집 종부가 40년 전 며느리를 내쫓았고 그 며느리가 굿하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무리 아들을 원했어도 그렇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내쫓아. 그 며느리 아들이 검사래. 복수하러 온 거야. 정숙은 이제 집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창문 커튼을 닫아두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정숙은 홀로 집에 갇혀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사당 앞에 앉아 있습니다. 조상님들의 위패를 바라보며 정숙은 중얼거립니다. 조상님들, 제가 잘못했습니까? 저는 이 집안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문을 열자 마을 이장과 몇몇 주민들이 서 있습니다. 종부님, 큰일 났습니다. 이장의 얼굴은 심각합니다. 정숙은 불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장은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마을 회관에 기자들이 왔습니다. 40년 전 사건을 취재하러 온 거래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기자들까지 온다니 이제 이 일은 마을을 넘어 세상에 알려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종부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소문만 더 커질 겁니다. 정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기자들 앞에 나설 용기가 없습니다. 이장과 주민들이 돌아간 후 정숙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립니다. 그날 밤 정숙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지역 뉴스가 나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40년 전 한 여성이 시댁에서 쫓겨난 후 사망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강요당했고 친정으로 돌아가 굿을 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화면에는 종갓집의 외관이 비춥니다. 정숙은 손이 떨립니다.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끄려 하지만 앵커의 다음 말에 손이 멈춥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박도윤 검사는 사망한 여성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정숙은 리모컨을 떨어뜨립니다. 이제 모든 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숙의 잘못이, 박선영의 죽음이, 그리고 박도윤의 존재까지.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정숙은 휴대전화를 들어 박도윤에게 전화를 겁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박도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이정숙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박도윤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찾아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쉽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왔습니다. 오후 3시 박도윤이 종갓집에 도착합니다. 정숙은 문을 열어주고 거실로 안내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습니다. 정숙은 먼저 입을 엽니다.
도윤아. 박도윤은 정숙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지만 어딘가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정숙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합니다. 내 어머니, 선영이를 내쫓은 건 나였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 애를 이 집에서 몰아냈어. 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평생 아들이 중요하다고 배웠어. 여자는 아들을 낳아야 쓸모가 있다고, 딸만 낳으면 집안의 수치라고 믿었지. 그래서 선영이에게도 똑같이 강요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딸만 둘을 낳았어. 나는 참지 못했어. 며느리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야 이 집안의 대가 이어진다고 믿었으니까. 박도윤은 주먹을 꽉 쥡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선영이를 내쫓고 나서 나는 후회하지 않았어. 오히려 잘한 일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선영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숙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박도윤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때 뭘 느끼셨습니까? 정숙은 고개를 들어 박도윤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아니, 느끼고 싶지 않았어. 그냥 남이 죽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너무 후회돼. 선영이에게 미안해. 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할머니, 어머니는 떠날 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저를 뱃속에 품고 계셨어요. 정숙의 눈이 커집니다. 박도윤은 계속 말합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셨어요. 정숙은 가슴을 움켜쥡니다. 박도윤은 돌아서서 정숙을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혼자 키우셨습니다. 시댁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박씨 성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박도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죽기 전까지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국판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머님, 미안합니다였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낍니다. 박도윤은 조용히 말합니다. 할머니,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정숙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정말 미안하다. 박도윤은 정숙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 눈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박도윤이 떠난 후 정숙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고 눈은 푹 꺼져 있습니다. 정숙은 스스로가 늙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 이미 늙었습니다. 82년을 살았지만 지금처럼 늙었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종갓집 마당에 홀로 서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선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정숙은 중얼거립니다. 선영아, 넌 저 하늘 어딘가에 있니? 내 사과를 들을 수 있니?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람만 차갑게 정숙의 뺨을 스칩니다. 정숙은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앉습니다. 그리고 흐느낍니다. 그날 밤 정숙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박선영이 나타납니다. 박선영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정숙은 박선영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박선영은 점점 멀어집니다. 선영아,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정숙은 울부짖으며 박선영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손을 흔들며 사라집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잠에서 깹니다. 새벽 5시 정숙은 벌떡 일어납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직 어둡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습니다. 정숙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숙은 사당으로 향합니다. 조상님들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정숙은 두 손을 모으고 말합니다. 조상님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며느리를 내쫓고 손자를 외면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숙은 깊은 절을 올립니다. 1번, 2번, 3번. 정숙의 이마에서 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정숙은 사당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어 아들 태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태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태호야, 집으로 와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태호는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숙은 집안을 둘러봅니다.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정숙은 비질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먼지를 닦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숨이 가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후 3시 태호가 도착합니다. 태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정숙은 거실로 안내하며 말합니다. 앉아라. 태호는 자리에 앉습니다. 정숙은 마주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합니다. 태호야, 나는 내게 잘못했다. 태호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평생 사과라는 걸 해본 적 없는 어머니가 지금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이를 내쫓으라고 강요한 것, 그건 내 잘못이었어. 너는 남편이었는데 아내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지.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숙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도윤이, 내 아들을 외면하게 만든 것도 내 잘못이야. 너는 아버지인데 아들을 모른 채 살게 했어. 태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정숙은 태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자. 도윤이를 우리 집안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선영이에게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주자. 태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 해. 안 그러면 나는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거야. 태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습니다. 정숙은 태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도윤이한테 연락해라. 할머니가 만나고 싶다고 전해라.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그리고 박도윤에게 전화를 겁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박도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태호는 그 호칭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4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도윤아, 할머니께서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집으로 와줄 수 있겠니? 박도윤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호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쉽니다. 다음 날 오후 박도윤이 종갓집에 도착합니다. 정숙과 태호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도윤은 차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정숙은 박도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도윤아, 와줘서 고맙다. 박도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정숙은 박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할 이야기가 많단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갑니다.
정숙은 박도윤을 상석에 앉히고 자신은 그 옆에 앉습니다. 태호도 자리에 앉습니다. 정숙은 박도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도윤아, 나는 내 어머니에게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 하지만 내게만큼은 용서를 구하고 싶구나. 박도윤은 정숙을 바라봅니다. 정숙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너는 내 손자야. 비록 내 성이 박씨지만 내 몸엔 우리 집안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제라도 할머니가 너를 받아들이고 싶구나. 박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숙은 박도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 선영이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싶어. 이 집의 며느리로서, 이 집의 일원으로서 인정하고 싶단다. 박도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정숙은 박도윤을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정말 미안하다. 박도윤은 정숙의 품에 안겨 흐느낍니다. 태호도 두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앉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종갓집의 거실에 울음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제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박선영을 위한 제사, 40년 만에 치르는 뒤늦은 인정이었습니다. 정숙은 한복집에 가서 새 한복을 맞추고 제수용품을 장만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숙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지만 정숙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종부님이 정신을 차리신 건가? 40년 만에 며느리 제사를 지낸다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정숙은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제사 날짜를 박선영의 기일로 정했습니다. 정숙은 태호와 박도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한무당에게도 전화를 걸어 부탁합니다. 무당님, 제사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선영이의 혼을 제대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한무당은 흔쾌히 승낙합니다. 물론입니다. 선영 씨도 그걸 바라실 겁니다. 제사 전날 정숙은 밤새 제사상을 준비합니다. 과일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휘지만 정숙은 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숙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였습니다. 제사 당일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이 도착합니다. 태호가 가장 먼저 옵니다. 그리고 박도윤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납니다. 한무당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옵니다. 마을 이장과 몇몇 주민들도 함께합니다. 정숙은 사당 안에 박선영의 위패를 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선영 지위라고 적힌 위패는 조상님들의 위패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숙은 그 위패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선영아, 이제야 내 자리를 찾아줬구나. 미안하다. 제사가 시작됩니다. 정숙이 먼저 위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웁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사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정숙은 두 손을 모으고 절을 올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숙의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선영아,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잘못했어. 다음은 태호의 차례입니다. 태호는 위패 앞에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영아, 나는 내 남편이었어. 하지만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태호도 깊은 절을 올립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을 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도윤이 앞으로 나섭니다. 박도윤은 위패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박도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건 압니다.
박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이 집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박도윤은 깊은 절을 올립니다. 그 순간 사당 안의 향불이 크게 흔들립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향불은 마치 살아있는 듯 춤을 춥니다. 한무당이 조용히 말합니다. 선영 씨가 받아들이셨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한무당은 정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여사님, 이제 놓아주십시오. 선영 씨도 여사님 자신도.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로 모입니다. 정숙은 박도윤을 상석에 앉히고 그 옆에 태호를 앉힙니다. 정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오늘부터 도윤이는 이 집의 정식 손자야. 그리고 선영이는 이 집의 며느리로 인정받았어. 마을 이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종부님. 늦었지만 바로 잡으셨습니다. 정숙은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 제가 고집을 부려 마을에 누를 끼쳤습니다. 주민들은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종부님. 이렇게 용기를 내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십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갑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정숙과 태호, 그리고 박도윤 세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박도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도윤아, 할머니한테 부탁이 하나 있단다. 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정숙은 서랍에서 낡은 족보 한 권을 꺼냅니다. 이 족보에 내 이름을 올리고 싶구나. 비록 내 성은 박씨지만 너는 우리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어. 족보에 올라가는 게 맞아. 박도윤은 족보를 받아듭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태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합니다. 도윤아, 받아라. 내가 받아야 해. 박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숙은 족보를 펼쳐 박도윤의 이름을 적습니다. 박도윤, 이태호의 장남. 정숙의 손이 떨리지만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갑니다. 이름을 다 적고 정숙은 족보를 덮습니다. 그리고 박도윤에게 건넵니다. 이제 너는 공식적으로 이 집안의 손자야. 박도윤은 족보를 받아 가슴에 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정숙은 박도윤과 태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선영아, 하늘에서 보고 있지?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잘 키웠어. 고맙다. 그날 밤 종갓집 마당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춥니다. 정숙은 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달은 환하게 빛납니다. 선영아, 편히 쉬거라. 이제 내 한이 풀렸을 거야.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입니다. 정숙은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40년 동안 짓눌렀던 죄책감이 이제야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제사를 지낸 후 정숙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합니다. 예전처럼 딱딱하고 차갑던 모습은 사라지고 부드러움이 묻어납니다. 정숙은 매일 아침 박선영의 위패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조용히 말을 겁니다. 선영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거라. 마을 사람들도 정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수군거리는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정숙에게 말합니다. 종부님, 용기 내신 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너무 늦게 한 것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뀝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옵니다. 종갓집 마당의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고 바람은 선선해집니다. 정숙의 건강도 조금씩 나빠집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자주 숨이 가빠집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숙은 가슴에 통증을 느낍니다. 숨쉬기가 힘들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정숙은 겨우 전화기를 들어 태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태호야, 병원에 가야 할 것 같구나. 태호는 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십니다. 검사 결과 심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입원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집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요. 태호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합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박도윤도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정숙은 박도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짓습니다. 괜찮단다. 이제 편안해. 박도윤은 정숙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검사가 된 과정, 그리고 어머니 박선영에 대한 기억들. 정숙은 박도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어머니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 며칠 후 정숙은 태호와 박도윤을 불러 모읍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정숙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이건 내 유언장이야. 태호와 박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봅니다. 정숙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합니다. 지금 읽어줄 테니 잘 들어라. 정숙은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냅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나 이정숙은 이 유언장을 남깁니다. 첫째, 박선영의 이름을 우리 족보에 정식으로 올려주십시오. 태호와 박도윤은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정숙은 계속 읽습니다. 둘째, 박도윤을 이 집안의 정식 손자로 인정하고 종갓집의 모든 권리를 물려줍니다. 박도윤의 눈이 커집니다. 정숙은 박도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도윤아, 내가 이 집을 지켜주거라. 할머니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사랑으로 가문을 이어가거라. 박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숙은 편지를 계속 읽습니다. 셋째, 나의 장례식은 박선영과 함께 치러주십시오. 나는 그의 곁에 묻히고 싶습니다. 태호가 놀라며 묻습니다. 어머니, 선영이와 함께 묻히시겠다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생전에 그 애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으니 죽어서라도 곁에 있고 싶구나. 정숙은 편지를 접으며 말합니다.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꼭 지켜다오. 태호와 박도윤은 함께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할머니. 그날 밤 정숙은 혼자 사당에 앉아 있습니다. 박선영의 위패를 바라보며 정숙은 조용히 말을 겁니다. 선영아, 곧 내 곁으로 가겠구나. 그때는 제대로 사과할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정숙은 조용히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대로 깨어나지 못합니다. 태호가 아침에 방문을 열었을 때 정숙은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장례식이 열립니다. 정숙의 유언대로 박선영의 영정도 함께 모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조문을 하고 박도윤은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이합니다. 누구도 박도윤이 상주인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숙은 박선영의 묘 옆에 묻힙니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섭니다. 하나는 이정숙 지묘, 또 하나는 박선영 지묘. 태호와 박도윤은 두 묘비 앞에서 깊은 절을 올립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 박도윤은 종갓집을 찾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된 박도윤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들, 사당의 위패들,
그리고 마당의 오래된 나무들. 박도윤은 사당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웁니다. 박선영과 정숙 두 사람의 위패 앞에서 박도윤은 조용히 말합니다. 할머니, 어머니,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사랑으로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향불이 피어오르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박도윤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습니다. 마당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나무에는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계절입니다. 박도윤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할머니,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박도윤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종갓집의 담벼락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마을은 평화롭고 하늘은 맑습니다. 박도윤은 중얼거립니다. 피는 복수보다 용서를 택할 때 진짜 이어지는 거야. 그날 종갓집 마당의 향불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절된 세대가 다시 이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원망이 아닌 용서로 이어진 피의 연결이었습니다. 종갓집의 봄은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이브였습니다.